2020 카리알라컵에서 러시아가 핀란드와 스웨덴, 체코를 차례로 격파하고 3전 전승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40회 유한철배 전국 일반부 아이스하키 대회가 오는 11월 15일 일요일부터 안양에서 시작됩니다. 안양 한라는 안양홈에서 하이원과 대비형 킬러 웨일즈를 연이어 상대합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48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48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와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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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1월 12일 목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주 쉬고 2주 2일 만에 248회로 돌아왔습니다. 2주 만에 뵙는데 이현섭 기자님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셨네요. 예. 갑자기 시원하게. 머리가 짧아졌는데요? 예. 좀 잘랐습니다.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전혀 이유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짧은 머리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새롭네요. 예, 아마 6월인가? 5월인가? 네. 이후로 좀 시원하게 이렇게 자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현숙 기자의 새로운 모습과 함께 출발하는 248회 댓글부터 봅니다. 유튜브의 아아님 10월 31일 토요일 댓글 1등으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올라오자마자 거의 감사합니다. 에드워드 마님 10월 31일 토요일 댓글 11월 대회에는 좀 더 긴장감 있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10월 국내 세 팀의 대회를 보신 소감인 것 같은데 저도 매우 공감하네요. 11월 대회 때는 좀 더 승부적인 측면에서 재미있고 끝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뻔한 경기 말고 그런 경기들이 좀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드워드 마님 감사드리고요. 경준이님 11월 2일 댓글 안녕하세요. NFL 유튜브처럼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방송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포지션 특징과 반칙 종류를 소개해 주시면 초심자들이 더 재미있게 NHL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경준이 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비하인드는 248회인데요. 예전에 초심자분들을 위한 이런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꽤 몇 년 전이에요. 네. 아마 뭐 앞에 회차들을 좀 찾아보시면 뭐 말씀 주신 뭐 포지션 특징, 반칙 종류 이런 거 다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적어주신 게 NHL 초심자분들을 위한 것인지, 네. 아니면 아이스하키 초심자분들을 위한 것인지, 예. 반칙 종류나 이런 거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스하키 초심자인데 NHL이 대표 이제 네. 리그다 보니 그렇게 적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찾아보니까 꽤 몇 년 전에 했던 컨텐츠여서 네. 새로 뭐 팟캐스트, 그러니까 오디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도 보는 것도 같이 해서 새로 한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전부터 하긴 했었는데 뭐 규정이 바뀐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때 했을 때는 저희가 그 골크리스나 뭐 경기장 사이즈나 이런 것도 다 바뀌기 전에 했던 거여가지고 네. 예, 다시 한번 리뉴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댓글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리뉴얼을 계획을 한번 해보겠고 앞에 회차들 한번 찾아보시면 그 전에 뭐 이런 비슷한 류의 내용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준이님 감사드리고요. 김영준님이 11월 2일에 또 댓글 주셨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시애틀 크라켄 팀이 21-22 시즌부터 시즌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확장 드래프트를 하면 시즌 몇 개월 전에 진행되고 팀을 정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군요. 시애틀 신생팀이잖아요. 이제 21-22 시즌부터 NHL에 참여하게 될 텐데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뭐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제 시간적으로 좀 어떨까요? 시간적으로는 2018년 이제 12월 4일 날 새로운 이제 프랜차이즈가 열린다라고 이제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아주 충분하죠. 거의 뭐 3년, 2년 반, 3년 정도 되니까 시간은 충분하고요. 올 시즌도 어쨌든 참가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 부분적인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베거스 골든 나이츠와 똑같은 방식으로 확장 드래프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아직 이제 2021년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2017년에 이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들어올 때는 6월 21일 날이었거든요. 드래프트가. 그러니까 뭐 그 해
거의 뭐 시즌 들어가기 거의 직전에 하는 거죠. 한 두세 달 전에. 네. 물론 이제 그 전에까지의 이제 선수 선발이나 스카우팅이나 이런 부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때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거. 그러니까 정해진 선수를 발표를 하고 뭐 우리는 요 선수를 원하는데 저쪽 팀이 거부를 하면은 대신 뭔가를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한 2021년 만약에 뭐 시즌이 예년대로 평소대로 그러니까 코로나 없이 진행이 되면은 뭐 10월 되니까 비슷하게 하겠죠. 뭐 6월 드래프트 할 때쯤에 신인 드래프트 할 이 무렵쯤에 시애틀도 이제 확장 드래프트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베가스 골든 나이츠랑 했던 거랑 룰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베가스 골든 나이츠에서는 선수를 선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 가장 마지막에 이제 탄생한 그렇죠.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좀 예외 적용을 받는군요. 그러니까 30개 네. 팀에서 최소한 한 명의 선수 뭐 그것도 이제 룰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또 세부적인 룰이 있습니다만은 네. 거기에 설명은 좀 기니까 어쨌든 30개 팀에서 베가스를 제외한 30개 팀에서 한 명씩 선수를 차출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예. 이제 물론 이제 보호 명단이 있고 뭐 언제까지 계약한 선수도 안 되고 뭐 이런 세부적인 룰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뭐 간단하게 30개 팀에서 한 명씩 선발을 한다. 네. 근데 아마 시즌 한 두어 달 전이 될 것이 2021, 22 시즌 한 두어 달 전이 될 것이다. 뭐 신인 드래프트 할 무렵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년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큰 틀의 기준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창단 과정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과정을 걷게 될 확장 것이다. 드래프트 방식은 네.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 다만 현재 리그 일정이 많이 밀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추후에 어떤 일정으로 흘러갈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알 수가 없죠. 네. 김영준님 답변 이렇게 드렸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형노님 11월 4일 댓글입니다. 이번 NHL 시즌은 언제 다시 하려는지 궁금하네요. 지난번에 언급하신 올스타 경기와 윈터 클래식은 이미 캔슬했고 여전히 풀 시즌을 이야기하던데 가능할런지. 트럼프가 재선하면 경기장을 무조건 열겠지만 바이든은 그것을 반대할 것이고 캐나다 팀들의 격리 기간도 있으니 벌써 11월인데 NHL 하키가 없어서 허전하네요 하셨습니다. NHL 새 시즌 개막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에서 댓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 바이든이 되는 분위기로 아직 뭐 최종 결론은 안 나가고 좀 시끄러운데요. 예, 그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도 아마 미국 스포츠도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바이든이 된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스포츠 이벤트를 막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지금처럼 그냥 뭐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 같은 경우에는 NHL의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지만 캐나다 당국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MLB의 토론토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 미국 내에서만 치러질 이제 예를 들면 홈 원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원정을 다니는 식으로 만약에 펼쳐진다고 한다면은 네. 캐나다 7팀은 아마 미국의 연고지를 미국에서, 구장을 하나 찾아야 네. 될 거예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변수가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지금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허브 도시를 몇 개를 선정을 해서 팀을 로테이션으로 돌리면서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고 그냥 뭐 지역별로 이렇게 하나씩 정해서 예. 그쪽 지역에 위치한 팀들 모아서 원래 이번 경기하는 그런 식일 플레이오프도 수도 있겠군요. 원래 이번 플레이오프도 허브를 4개를 쓰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미국 쪽에서 갑자기 그 막 엄청나게 또 유행하는 바람에 2개만 썼었죠. 캐나다 2군데. 근데 이제 뭐 거점을 뭐 한 4개, 6개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팀이 그쪽만 이제 제한된 구역만은 버블 내에서 돌면서 이동을 하면서 지역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붙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냥 이제 거의 걸음마 단계 수준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참 NBA랑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죠. NBA는 이미 72경기에서 구체적인 날짜, 시작 날짜까지 다 나왔어요. 지금. 네. 그런 부분이 합의가 됐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는 아직도 이제 시작하면 어떨까? 아니면은 지금 타겟 데이트는 1월 1일이라고 했는데 그거 지켜질 가능성은 제가 봐서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모로 이제 뭐 당국도 얽혀 있는 게 많고 근데 뭐 생각해 보면 NBA도 마찬가지죠. NBA도 뭐 캐나다 팀이 있으니까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있고 하는데 뭐 사실 이거는 뭐 그 스포츠의 인기와도
결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통 인기 있는 스포츠들이 행정력도 더 좋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내년 시즌은 NHL은 처음에 타겟 데이트를 1월 1일 잡았는데 그거가 실행될 1월 1일에 딱 맞춰서 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걸음마 단계 내년 시즌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어쨌든 진전은 되고 있지만 빠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KHL이 임대 이제 선수 영입한 팀들은 좀 좋겠네요.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NHL 시즌이 올해도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또 그 단축 시즌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82경기보다 뭐 NBA처럼 72경기라든지 62경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말씀대로 NHL 시즌 NHL 리그 하키가 없어서 허전한 11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허전함이 언제쯤 풀릴 것인지 기다려봅니다. 형노님 댓글 감사합니다. 썬딘13님이 11월 5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기자님께서 러시아 하키와 러시아 선수에 정통하신 걸로 보이는데 러시안 로켓 세르게이 페도로프와 활동 시기가 겹치는 파벨 부레 선수에 대한 평도 듣고 싶습니다. 공격 올인이라 여겨질 정도의 선수지만 득점력은 상당히 출중했던 기억이 있군요. 국가대항전인 98년 나가노 대회 핀란드와의 준결승에서 혼자 5골 넣을 때는 굉장했었죠. NHL에서도 득점력이 괜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셨어요. 세르게이 페도로프 나라마다 로켓이 하나씩 다 있나 보죠? 그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송동환 선수 생각이 나는데 그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러시안 로켓은 파벨 부레 선수의 별명입니다. 아 세르게이 페도로프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뭐 표도로프는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부레는 파벨 부레 선수의 별명이 러시안 로켓입니다. 잠깐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러시아 로켓이라고 불리는 파벨 부레 선수는 어떤 선수였는지 한번. 굉장한 득점력을 자랑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골 생산 능력을 봤을 때는 정말 오베치킨 선수급이었죠. 60골 넣은 시즌, 백투백 60골 넣은 시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선수의 강점은 진짜 굉장한 스피드에서 나옵니다. 그 보는 사람을 매료할 만한 플레이를 굉장히 잘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파벨 부레 선수가. 그리고 이 선수도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제 뭐 그 당시 그 국가대표 활동을 하면서 표도로프, 부레, 모길리 이렇게 3명이 있었던 그 라인이 있었어요. 그 라인도 굉장히 대단했는데 소비에트 연방 당시에도 소비에트 연방 국가대표팀이 거의 최고였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크루토프, 라리오노프, 마카로프 요 라인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바통을 뒤짝 이은 거의 그 느낌으로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던 라인의 일원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정말 보는 득점력 같은 부분이 뛰어난 선수였고 하지만 이제 무릎 부상을 굉장히 크게 몇 번 당하면서 스피드가 좀 줄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골을 만드는 능력 자체는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플레이 스타일도 조금씩 바꾸고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의외로 공격 올인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널티 킬링 같은 데 기용이 돼서 역습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였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완전 어마어마한 속도를 자랑하는 스코어러라고 그냥 딱 보시면 그 이미지가 딱 맞고요. 커넉스에 있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기억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 선수가 또 커넉스에서 팀 스탠리컵을 이끄는데도 굉장히 스탠리컵 결승 진출에도 굉장한 그 기여를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부레 선수는 뭐 대단하죠. 한마디로. 정말 뭐 근데 뭐 그리고 러시안 로켓 이야기인데 영미권 이 자주 또 몇 번 이제 이 팟캐스트 한번 말씀드리면 영미권은 그 초성 맞는 두 글자를 어떻게 보면은 연이어서 딱딱 배치해가지고 좀 라인 맞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은 그 3월의 광란 마치 매드니스에서 뭐 주로 나온 스윗 16이라든지 엘리트 8이라든지 EESS 이런 식으로 장을 많이 씁니다. 그런 부분에서 러시안 로켓이라는 걸 붙인 거예요. 아
RR이죠. 예, 예. 이렇게 분. 그러니까 그 커멘테이터 그 해설하시는 분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별명을 붙여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영미권 말장난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코리안 로켓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KK 해서 뭐가 맞추는 이렇게 내가 이제 완벽한 로컬라이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미권에서 붙여준 닉네임이군요. 그렇죠. 러시안 로켓. 네.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가 옛날부터 이제 소비에트 때부터 우주항공 사업이 굉장히 뛰어났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유리 가가린컵 네. 알고 계시죠? 그 유리 가가린 씨가 인류에서 가장 먼저 달을 밟았나요? 아무튼 그 굉장히 큰 업적이 있는 그 우주 항공 쪽이 굉장히 큰 우주 뭐 제일 먼저 나갔다든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리 가가린 씨도 그 우주 항공에서 나온 인물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진짜 옛날부터 소비에트 시절부터 우주 항공 사업이 대단했었던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연관된 로켓 아하. 그리고 러시안 이렇기 때문에 그 어원이 어떻게 보면 생기는 겁니다. 아, 닉네임이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 그것도 알고 가네요. 파벨 부레 선수에 대한 평을 듣고 싶어 하셨는데 뭐 연습 기자님이 부레 선수에 대한 또 칭찬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러시아 선수 러시아키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타이밍에서 저지 소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러시아 국가대표팀 저지를 입고 나오신 이연습 기자님인데요. 예, 이게 국가대표팀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 대회마다 조금씩 달라요. 디자인 같은 게. 이제 이 디자인은 2016년 월드컵 하키 월드컵 때 이제 러시아 국가대표팀 유니폼이고요. 네, 예. 27번. 예, 파나린 선수. 아르테미 파나린 선수의 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현역으로 뛰고 있는 러시아 선수 중에서 또 대표적인 선수인데요. 네, 구체로프 네. 선수와 이제 함께 어떻게 보면은 공격수 쌍벽을 이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현 세대 네. 러시아 선수 중에 그런 느낌입니다.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의 올레그 지나로쿠스 감독의 사위. 그렇습니다. 네. 4위가 됐죠. 예. 네. 요즘 뭐 자주 경기장 보러 오더라고요. 오베치킨도 저기 디나모 모스크바 그렇죠. 경기. 예전 디나모 모스크바 예, 뛰다가 디나모 NHL 모스크바. 갔었잖아요. 네. 완전히 디나모 모스크바 거의 와서 막 보고 있는데 그렇죠. 계속 카메라가 잡아주더라고요. 계속 잡아주죠. 네. 자, 오늘 파나린 선수의 저지를 입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답변을 파벨 부레 선수에 대한 댓글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넘어갑니다. 썬딘13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팟빵에 댓글 2개가 있습니다. SY더맨님 10월 30일에 댓글. 진짜 오랜만에 댓글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댓글 남겨봅니다. 그간 하키를 즐길 상황이 못 돼요. 본의 아니게 관심이 줄어든 상황이었는데 정말 많은 게 바뀌어 있군요. 코로나 영향에서 한국 아이스하키도 예외는 아니네요. 김기성, 상욱 형제 계약 문제는 어찌 되는 건지 알 길이 없으니 답답하군요. 이 둘이 없는 안양할라 솔직히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김기성 선수야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렇다 쳐도 김상욱 선수는 2, 3년 더 할 수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듭니다. 그간 많은 업적을 쌓은 이 두 선수가 좋은 모습으로 남은 선수 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저희 비하인더넷 애청자분 중에 또 많이 알려진 안양할라의 팬이신데요. SY더맨님. 자, 최근에 좀 상황이 그러셨군요. 그런데 오랜만에 한번 보니까 안양할라에 김기성, 김상욱 선수가 없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안타깝고 당황하시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나온 얘기는 없죠? 계약이 어떻게 된다. 김기성, 김상욱 선수 이대로 은퇴하는 겁니까? 이거 알 길이 없으니. 저희도 그러게요. 궁금한데요. 예, 저희도 알 길이 없네요. 은퇴를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시기적으로는 매우 아까운, 많은 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지금 현재 상황이 팀을 바로바로 또 계약하고 또 해외 리그나 이런 것 진출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불가능하죠. 어떻게 지금 될지 시점에서. 모르겠네요. 예. 네. 지금 시점에서 사실상 해외 리그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리그도 지금 다 시작을 했고 로스터 구성이 다 진행이 됐고 게다가 해외 리그에서 이제 예를 들면 김기성, 김상욱 선수를 영입하고 싶다고 하면은 외국인 카드로 영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죠. 아무래도 네. 훨씬 더 북미에서도 지금 원래는 리그를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외국인 자원이 포화 상태가 됐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해외 팀은 웬만한 이름 있는 팀이라든지 이름 있는 리그에서는 좀 뛰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모쪼록 현재 무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김기성, 김상욱 선수의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뭐 진짜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건 많은 하키 팬분들, 안양알라 팬분들로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엘스와이더맨님, 네, 오랜만에 댓글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디책님, 11월 1일 토요일 댓글입니다. U18 대표팀 오연호 감독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1피리어드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시는 일 대표팀에서의 목표도 다 이루시길 바라고 저도 늘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하셨습니다. 바디책님이 오연호 감독의 그 팬심을 그동안 좀 많이 댓글에서 비춰주셨는데 오연호 감독 결혼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축하를 드리고 최근에 결혼한 하키인들이 또 있잖아요. 이봉진 선수 결혼을 했던데요. 지난주에 주말에. 그렇더라고요. 네, 계속 네. 그 결혼식을 미뤄왔다고 들었는데 대면 킬러웨이즈 이봉진 선수가 결혼했고 최시영 선수가 축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결혼하신 이제 비시즌 동안에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미뤘던 분들도 있는데 결혼 축하드리고 새로운 출발 화이팅 하시길 저희도 함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댓글 다 확인했고요. 또 지난 회차 이후로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댓글을 많이 주시면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저희 비하인더넷이 더 재미있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비하인더넷 248회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2020 카리알라컵 대회 소식입니다. 카리알라컵 매년 이맘때쯤 11월, 12월에 유럽을 대표하는 4개 국가대표팀이 모여서 친선 대회를 치르는 카리알라컵인데 올해는 지난주에 3일에 걸쳐서 핀란드 하르트발 아레나에서 진행됐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체코, 스웨덴, 러시아, 핀란드 이렇게 4팀이 참가를 했고요. 각 팀당 3경기씩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 대회 어땠는지 이현섭 기자와 함께 리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번 카리알라컵은 예년 대회와는 조금 컨셉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팀 로스터가 일단 좀 그랬고요. 그렇죠. 이제 팀 로스터가 아무래도 러시아 국가대표팀이 언더 20 팀을 내보낸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한 것부터 조금 이제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팀들도 언더 20 다 보내겠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팀별로 이제 선수 몇 면을 간략하게 본 이후에 이번 대회 요 팀들이 어땠는지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카리알라컵은 유로 하키 투어라고 하는 EHT라고 이제 약자로 자주 불리는데 요 대회 중에 일환입니다. EHT는 결과적으로는 국제전 주간에 이제 매년 실시가 되고요. 11월에 카리알라컵, 12월에 채널원컵, 이제 2월에 베이에르 게임스, 그 다음에 5월에 칼슨 게임스 이렇게 4번 해서 누적 승점 같은 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 순위를 매깁니다. 2020-2021년 이제 유로 하키 투어 최종 순위 해가지고 나오는데 지금은 어쨌든 대회가 하나가 끝났기 때문에 카리알라컵 순위만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뭐 채널원컵은 그 러시아에서 이제 12월 14일부터 또 열리게 됩니다.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카리알라컵 3일에 걸쳐서 치러졌는데 먼저 경기 결과를 보면 최종 순위를 좀 안내를 해드릴까요? 러시아가 핀란드에게 6대2 승리, 스웨덴과 슈다웃에서 2대1 승리, 체코를 3대0으로 격파하고 승점 8점으로 이번 대회 3전 전승 우승을 차지했고 체코가 승점 6점으로 2위를 기록했는데 스웨덴 상대로 3대1 승리, 그리고 핀란드 상대로 2대0 승리를 했군요. 러시아에겐 패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핀란드 승점 3점을 얻었는데요. 핀란드는 스웨덴에게 한 골차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챙겼고 마지막 최하위 4위는 스웨덴이었습니다. 승점 1점. 우승팀인 러시아를 상대로 슛아웃까지 가면서 승점 1점을 챙긴 게 전부였네요. 그래서 순위는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순위 역순으로 4위부터 1위까지
이번 대회 선수진의 면면은 어땠는지, 경기력은 어땠는지, 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한 팀씩 짚어보겠습니다. 4위부터 출발해봐야 되는데 스웨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전에서 승점 1점을 챙겼고 체코에게 1대3 패배, 그리고 핀란드에게도 2대3 패배, 정규 패배 2번을 당했습니다. 스웨덴 4위. 이번 멤버 구성부터 한번 볼까요? 멤버 구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나탄 달렌 선수가 이제 지금 유일한 알스벤스칸, 그러니까 스웨덴 2부 리그죠. 여기 제외하면은 다 SHL에서 이제 다 선수가 선발이 됐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SHL 자체가 굉장히 또 레벨이 높은 리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SHL에서만 뭐 다 선발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알스벤스칸에서 한 명이 나이와 선발됐기 때문에. 상관없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 1위 팀 프렐룬다에서 이제 선수들이 또 선발이 됐고, 뭐 페리에스타드, 셀레프티오, 브리네스, 말메, 뭐 사실 유럽 하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다 아실 만한 팀인데, 다양한 순위에서 근데 선수들을 이제 많이 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1, 2위, 3위 팀 뭐 이렇게만 다 뽑은 게 아니라 1위 팀에도 뽑고, 뭐 중위권 팀에도 뽑고, 하위권 팀에서도 이제 적당한 자원들을 다 선발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대회에 임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리아스 안데르손 뭐 이런 선수도 뽑혀 있는 걸 보면은 선수단 자체가 그렇게 이제 레벨이 낮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완전 테스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다른 팀들은 또 그런 팀이 있는데 우리나라 자원을 뽑아도 우리나라에서 진짜 제일 잘하는 자원들만을 다 뽑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좀 적당히 뽑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사실 뭐 SHL에서 굉장히 이제 좀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뽑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데 좀 좋지 않았네요. 자국 리그의 그 대표적인 선수를 대거 뽑아서 나왔는데 최종 성적은 4위. 3전 전패로 끝났어요. 예. 이제 지금 근데 결과를 보면 경기에서 뭐 한 골, 두 골 다 이런데 이런 득점으로는 사실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예, 이기는 게 불가능하죠, 사실상. 이런 경기력으로는 이기는 게 불가능하고 이번 대회에서 4골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3경기 4골. 그렇습니다. 이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담한 득점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공격력이 뛰어난 자원들, SHL에서 공격력이 뛰어난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선발을 했단 말이에요. 네. 달렌은 뭐 알스벤스칸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격이 다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자원이고 베리그랜트, 프레덴, 린드크비스트, 사르, 안데르손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올 시즌 SHL에서 득점 같은 부분에서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이러고 있는 자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수들이 득점에서 두각이 안 나오고 오히려 뭐 득점한 선수들 보면은 좀 소속팀에서는 그렇게 득점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뭐 좀 알짜 득점을 많이 하는 이런 네. 장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팀이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면은 1라인이나 이렇게 확실한 확고한 득점 자원들 뭐 1, 2라인이 됐든 이렇게 확실한 득점 자원들이 좀 기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올해 이번 적어도 카리알라컵에서는 스웨덴에서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체코,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를 상대로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탑티어 팀을 상대로는 3경기에 4골 정도 넣는 득점력으로는 사실상 이길 수가 없는 게 자명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SH를 대표하는 공격수들이 이번 대회 상대 팀들을 상대로는 해결사가 되지 못하고 터지지 않았다. 결국은 이게 전패로 끝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선수단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수비진 같은 선수들을 보면은 거의 다 25세 이하를 뽑았었어요. 이제 네. 스웨덴 같은 부분은. 근데 어쨌든 중요한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에선 적어도 공격력이라고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스웨덴이 이런 모습으로 국제전에서 많이 고전하는 모습은 참 뭐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스웨덴 이번 대회 결과는 다소 실망스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4위 스웨덴부터 살펴봤고 다음 3위 핀란드를 보겠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체코에게 패한 후에 마지막 경기에서 스웨덴을 잡고 승점 3점을 기록하면서 1승 2패 3위로 이번 대회를 마감했는데요. 핀란드는 이번 대회 어떤 팀으로 나왔는지부터 볼까요? 핀란드도 전원 리가 자국 리그죠. 핀란드 리가 예, 네. 에 있는 자원들을 다 선발을 했습니다. 올 시즌 어떻게 보면 소속팀에서 참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에스에서 뛰고 있는 티볼라 선수라든가 루크코의 코이비스토
코이비스토이넨, 그다음 사리에르비 뭐 이런 선수도 있고 북미에서 올해 일부 임대된 자원들이 있는데 뭐 살레라 선수라든지 뭐 지난 시즌 KHL 로케리트에서 뛰었던 오크사넨 선수 그리고 11위에서 뛰었던 펠톨라 이런 선수들도 이번에 다 대표팀에 이름을 올리면서 뭐 대회에 임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팀도 마찬가지로 리가에서 꽤 좋은 자원들을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많이 선발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핀란드도 자국 리그 선수 위주로 꾸려서 나온 이번 대회였는데. 근데 뭐 핀란드는 자주 자국 리그 자원으로 꾸려서 나왔었어요. 네. 3위. 뭐 썩 만족스럽지는 못한 순인데요.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스웨덴을 잡았기 때문에 거의 뭐 북유럽에서 스웨덴 핀란드 관계는 동아시아 한국 일본 관계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핀란드가 마지막 스웨덴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웃으면서 끝낼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은 마련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체코를 못 잡은 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이번 대회 자체가. 핀란드는 어땠습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 팀은 저는 핀란드의 핵심은 지금 유하 야로넨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야로넨 감독이 또 지휘봉을 잡은 이후로부터 참 선수에 관계없이 이 감독도 팀의 퍼포먼스를 올려줄 수 있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쓰든가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레벨은 돼야 되지만 진짜 탑티어 선수들을 굳이 데려오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이 나온다는 게 결과적으로 야로넨 감독의 정말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능한 감독이라는 거죠. 사실 지난 EHT에서도 뭐 리가에서만 선수를 다 뽑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KHL에서 선수를 뽑을 수가 있고 KHL도 굉장히 이제 잘하는 핀란드 선수들이 많잖아요. 불키넨도 있고 뭐 당장 생각나는 선수 11위에 푸스티넨 그다음에 루오호마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전 뽑지 않고 심지어 로케리트에서도 선수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로케리트야 지금 코로나 사태가 조금 있는 부분도 염두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다 리가에서 뽑았는데 자주 일했었단 말이에요. 야로넨 감독.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를 했지만은 올해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를 상대로 참 러시아 기가 막히게 잡는 게 핀란드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상대로도 강점인 수비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체코 상대로도 무득점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던 대회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스웨덴전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수비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기력이 회복이 되면서 좀 핀란드스럽게 잡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마지막에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조금 더 일찍 나왔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경기에서는 이런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것. 현재의 자원으로도 이 정도의 경기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좋은 평가 나쁜 평가가 좀 공존할 수 있는 그걸 또 홈이었잖아요. 홈이었기 때문에 좀 홈에서 잘하면 좋은데 관중들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성과 자체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은 잘 마무리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홈에서 마지막 경기인 스웨덴전을 잡은 게 그래도 그나마 핀란드로서는 좀 위안이 된다. 뭐 우승한 겁니다, 이런 뭐 우승한 거예요. 홈에서 뭐 전패하고 끝나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잡았는데 상대가 스웨덴이다. 이런 뭐 거의 뭐 그 앞에 2패는 또 잊혀집니다. 핀란드 이번 대회 3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2위 체코였는데요. 체코는 이번 대회 스웨덴을 일단 첫날 잡았고 핀란드도 둘째 날 잡았고 이제 2승씩 거둔 상태에서 러시아와 사실상 이번 대회 이제 우승을 놓고 다투는 형국이 됐는데 러시아에게 0대3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결국 이번 대회는 2위로 끝났습니다. 체코의 일단 로스터 어땠는지부터 이야기를 주실까요? 이 틈새 시장을 파고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에 체코가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팀들은 사실 핀란드도 그렇게 이제 연령대가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로스터가. 근데 그 체코 같은 경우에는 선수진을 굉장히 많이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쯤은 1군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대회 참가한 4팀 중에서 그래도 체코가 가장 A 대표팀에 걸맞는 색깔의 어떤 로스터를 구성해서 나왔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실제로 보셔도 네스트라실
뽑혔고 조르나 형제 뽑혔고 예르자베크 선수 뽑혔습니다. 네. 물론 뭐 야시킨이라든지 그다음에 골리에 코바르시 이런 선수들은 안 나왔는데 현재 KHL에서 뛰고 있는 대표적인 체코 선수. 그렇죠. 다 굉장히 들어갔네요. 뭐 스타 선수들을 많이 뽑혔죠. 네. 일단 뭐 네스트라실, 조르나 이런 라인이 하나 딱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다른 팀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도 뽑으려면 그렇게 뽑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근데 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어쨌든 그런 라인이 하나 있으면은 파괴력이 달라져요.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원들은 뭐 리가, SHL 뭐 워낙 이제 체코 선수들도 수준이 높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상위 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들과 엑스트라 리그에도 뛰고 있는 선수들을 일부 선발을 하면서 좀 밸런스 잘 맞게 좀 팀 구성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에 지금 뭐 1라인 수비로 뛰고 있는 흐로네크 선수도 지금은 체코에 임대로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대표팀에 선발이 돼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20대 이하 자원부터 31세 베테랑 자원까지 전반적으로 좀 그 구색을 맞춰 왔는데 예, 이거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는 로스터가 가장 그래도 면면이 좋은 그렇죠. 체코였는데 러시아를 꺾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예. 자, 체코의 이번 대회 어땠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죠. 1패를 하긴 했지만 1패 같은 1패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결과적으로 테스트할 때 확실하게 테스트를 했어요. 이제 상대방이 이제 25세 수준의 팀이었던 스웨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앞서 말씀드린 그런 베테랑 자원들을 모두 투입했습니다. 네스트라실, 조르나 형제, 그리고 예르자베크. 그러면은 평균을 확 뛰는 거죠. 그러니까 예. 거의 1.5군 그 일반적인 그 EHT의 체코팀 수준으로 상대를 했거든요. 그럴 때는 다 이겼죠, 경기들을. 그런데 언더 20로 나온 러시아 상대로는 이쪽도 베테랑 자원 다 빼고 언더 20 비슷하게 상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구분점을 지어놓고 대회를 임했다는 거예요. 그 스웨덴전, 핀란드전은 로스터 안에서 베스트를 다 했고, 그렇죠. 러시아전은 그렇지 않았다. 예, 실제로 이제 러시아전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어린 선수들도 많이 투입이 된 2003년생 선수도 이제 투입이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점 테스트를 하면서 너의 테스트하면 우리 테스트 할 거야 이러면서 구분점을 확실히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졌다고 한들 아주 그렇게 예를 들면은 뭐 예르자베크, 네스트라실, 조르나 다 이런 선수들 다 냈는데 진 거랑 테스트를 하는 언더 20 느낌으로 진 거랑은 또 무게가 완전하게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경기를 왜 제가 이제 확실한 라인이 하나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로 승리 거뒀던 두 경기에서 베테랑 자원들이 다 득점에 관여가 됐었습니다. 네스트라실, 조르나 형제 이런 선수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라는 고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경기가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라는 점. 그리고 골리가 전반적으로 괜찮은 선수를 많이 뽑았습니다. 이번에 그 체코가. 네. 바르토사크, 흐라초비나 요 두 선수를 뽑았는데 이 두 선수가 리가에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핀란드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요 듀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체코가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승리한 두 경기에서 득점을 해줬던 그 경험 많은 선수들이 안 나왔던 러시아전 결국은 무득점으로 끝나긴 했으나 예. 어쨌든 뭐 어린 선수들이 러시아를 맞아서 뭐 좋은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골리 듀오의 역할은 괜찮았다. 예, 골리도 이렇게 정리를 이제 체코가 좀 전성기에 접어든 선수를 데려왔거든요. 예. 진짜 막 21살, 22살 이런 선수, 어린 선수들 데려오기보다는 그래도 꽤 이제 리그 경력이 있는 베테랑, 어떻게 보면 좀 전성기에 딱 접어든 26살, 7살 이런 선수들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 뭐 확실히 기량 차이가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언더 20끼리 붙었던 사실 러시아전도 그렇게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코가 이번 대회만큼은 진짜 잘 치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번 대회 2위 체코였습니다. 마지막 이번 대회 3전 전승 우승을 거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첫날 핀란드를 6대2로 대파했고 두 번째 경기였던 스웨덴전 2대1 슈트아웃 끝에 승점 2점을 챙겼고요. 마지막 경기 체코전 3대0 승리. 결국 3전 전승 승점 8점으로 이번 대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U20 대표 선수들로만 구성을 해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3전 전승 우승을 했으니까 뭐 이거는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적어도 이제 5살은 많은 선수들이랑 붙었지만은 네. 다 이겼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언더 20 국가대표팀이고 사실 이거 대표팀 이제 카리아라 대표팀 출범할 때부터 A팀 대표팀인 이제 A팀 감독인 지금 스카 감독, 브라긴 감독이 아니라 그냥 아예 감독을 라리오노프 씨 그러니까 언더 20 감독 예. 현 언더 20 감독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대회 감독을 앉혔다는 것부터 언더 20 팀으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나왔다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카리알라컵은 A팀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언더 20로 어쨌든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부터 나왔고 실제로 로스터 구성도 전부 이제 언더 20 국가대표팀 선발 자격이 20세 있는 이하 선수들로만 그렇죠. 선발했습니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올해 일단 1월에 이제 12월 1월에 에드먼턴에서 톱 디비전은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마땅한 무대가 좀 없어요. 코로나 이런 부분. 그리고 주니어는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없었는데 그 이제 실험의 대상으로 카릴라컵을 선택을 했는데 예, 지금 그렇게 대표팀을 짜 왔고요. 대표팀 면면을 봐도 참 좋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KHL의 좀 주축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선발이 됐고 치나우프 선수 이제 아방가르트 예. 이미 뭐 거의 득점 라인으로 자리 잡았죠. KHL에서는. 그리고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치스타코프 선수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살라바트의 젊은 공격수 수비수 듀오라고 할 수 있는 아미로프 무하마둘린 요 두 선수도 뽑혔고 그리고 스카의 아스카로프 선수도 선발이 됐고 아크바르스의 아흐티아모프 선수도 선발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올해 드래프트에 지명이 된 선수들이 그러니까 NHL 이번에 상위 지명 받은 러시아 선수들 그렇습니다. 많이 다 들어와 늘었네요. 있죠. 예. 다 들어와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 뭐 어떻게 보면 러시아 국가대표팀 언더 20 팀이 꽤 세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네. 20세 이하 선수들만 나왔지만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훌륭했고 결과를 냈습니다. 전승 우승. 이렇게 되면 앞으로 러시아 20세 이하 대표팀의 미래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평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결과적으로 3승을 한 부분도 그렇고요. 네. 경기력 자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력으로 러시아를 항상 가로막았었던 핀란드를 1피리어드부터 그냥 무너뜨리면서 공격력을 무너뜨리면서 화력전 완승을 했고요. 득점에서 좀 성과가 적었지만은 전반적인 경기력은 스웨덴보다도 매 피리어드 훨씬 좋았습니다. 러시아가. 이러면서 뭐 슈트아웃 승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력 자체는 좋았던 승리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언더 20 팀 체코랑도 3대0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한 승리의 스코어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경기력에서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라리오노프 감독도 경기 끝날 때마다 다 칭찬했었습니다. 잘했다. 예.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참 좋았던 어떻게 보면은 그 대회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경기 모두 아스카로프 선수가 선발 출장했습니다. 평균 실점 0.98에 세이브 성공률 96.2%입니다.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선보이면서 이 선수가 아스카로프 선수가 사실 올해 11순위까지 떨어진 것도 작년 주니어 그 언더 20 대회에서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예. 아주 못했습니다. 아스카로프 선수가 진짜 못했어요. 그러면서 국제전에서 좀 약한 모습 보여준 불안한 모습 보여준 게 올해 좀 드래프트 순위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뭐 대회에서는 진짜 흠잡을 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모습을 선보이면서 이제 러시아 국가대표 어떻게 보면 아흐티아모프 선수가 한 경기는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스카로프 선수 3경기 다 잃어버렸습니다. 네. 라리오노프 감독은 이제 그런 부분도 보실 수가 있었고 19년도에 지명한 뭐 포드콜진 아파나세예프 선수가 지금 또 체스카랑 계약을 하면서 다시 또 KHL에 들어와 있죠. 근데 이 두 선수가 포드콜진 선수가 3경기에서 5포인트, 아파나세예프 선수가 3경기에서 2골 2어시스트 올리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주니어 2, 3년차 선수들도 득점 관여가 있었고 아미로프 선수 3골 넣었고 치나우프 선수도 2골 1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지명된 선수들도 잘한 데다가 작년 선수들까지 이제 더해지고 여기에 골텐딩까지
확실하게 안정감을 찾았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러시아가 20세 이하 대표팀으로 꾸려서 나온 이번 대회에서 전승 우승을 달성하면서 2020 카리엘라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 팀들 다 다음 달에 채널 원컵을 준비하게 될 텐데 채널 원컵에서는 또 어떤 선수 구성과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좀 주목이 되네요. 이번 대회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러시아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더 네. 20 같은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대회 직전이죠. 이제 14일에서 21일 되면은 주니어 월드 챔피언십이 거의 시작하기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러시아는 이번 대회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다른 나라도 이러면 좀 선택을 해야 돼요. 예. 그냥 EHT지만 명예를 위해 이 모스크바에서 하거든요. 예. 그 채널 원컵은 그러면은 KHL 선수들을 좀 소집하기 쉽습니다. 아하. 상대로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전력으로 1.5군 비슷하게 뭐 체코 같은 느낌으로 임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도 그냥 언더 20 낼래? 테스트 할래? 이런 느낌으로 갈지 요거는 이제 팀들마다 선택의 사정이 조금씩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러시아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뭐 러시아도 이제 모스크바에서 하니까 그냥 A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건 또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 카리알라컵 성과도 충분했고 그다음에 대회가 거의 코앞이니까 최종 테스트 하기에는 이만한 좋은 무대가 없거든요. 예. 그런 목적까지도 있는 걸 보면은 러시아는 언더 20 대표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좀 눈치를 살피지 않을까 싶어요. 예. EHT 유로아키 투어는 계속 이어질 텐데 또 12월에 있을 채널 원컵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카리알라컵 리뷰를 하면서 해외 소식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잠시 후에는 국내 대회 소식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비하인드 248회 국내 대회 소식을 박힘찬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전국 일반부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있었고요. 11월에 다시 한번 또 하나의 국내 대회가 펼쳐집니다. 2020 제40회 유한철배 전국 일반부 아이스하키 대회라는 이름으로 안양한라와 대명킬러 웨일즈, 하이원까지 국내 실업 3팀이 참가를 해서 10월에 있었던 일반부 대회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또 한 번의 대회를 치릅니다. 이번 대회 역시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주관을 하는 대회가 되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부터 15일 일요일부터 안양에서 시작을 해서 또 고양과 목동을 오가면서 팀당 4경기씩 치르게 되겠습니다. 4경기의 결과로 합산해서 이번 대회 최종 성적을 가리게 됩니다. 아시아리그가 이번 시즌 일단 취소가 되면서 유한철배 대회가 오랜만에 또 부활을 하게 됐는데 일반부 대회가 부활한 거죠? 유한철배 일반부 아이스하키 대회, 예, 이 초중고 대회는 진행이 됐었고요. 예, 이 대회에서 또 각 팀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당장 닥친 이번 주 일요일, 월요일, 15일, 16일 안양에서 2경기가 잡혀 있는데 안양한라의 홈 2경기가 있습니다. 이 2경기 전망을 한번 해보고 전체적인 판도에 대해서 박김찬 PD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기 일정 순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1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 경기로 안양 빙상장에서 안양한라와 하이원의 이번 대회 개막전이 펼쳐집니다. 이 두 팀은 지난 10월 대회에서는 안양에서는 7대1, 고양에서는 4대2로 안양한라가 모두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요. 올 시즌의 3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한 2주 이상의 정비 기간이 각 팀별로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팀들의 동향을 보니까 대학교 팀들하고 연습 경기도 하고 있고 이번 대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던데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대회 2경기 관전 포인트랄지 좀 눈여겨봐야 될 점 어떤 점이 있으면 좋을까요? 예, 일단 안양한라가 지난 대회에는 선수가 부족해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예.
뭐 고생은 했지만 전승 우승했고요. 어려운 여건 네. 속에서도 성과를 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선수 보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5명의 선수가 새로 입단을 하게 됐는데, 대학교 졸업 예정 선수들. 예. 그래서 보면은 강영재 선수가 디펜스죠. 연세대학교 재학 중이었고요. 예. 강영재 선수 그리고 송종훈 선수 고려대학교 포워드죠. 네. 네. 그리고 유범석 선수 디펜스 그리고 이주영 선수 포워드죠. 연세대 네. 임수연 선수 있고요. 예. 그래서 총 5명의 선수가 새로 입단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회 24명 엔트리가 확보가 됐고요. 이제는 공수 4개 라인을 다 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대명이나 하이원보다 한 명 더 많은 선수가 명단이 제출이 됐고, 예. 요게 이제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선수 보강이 안양 한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머릿수 싸움이다 뭐다 하면은 선수가 많은 게 이득이긴 한데, 이게 아이스하키 경기라는 게 또 라인 간의 밸런스도 중요하고 또 라인 내에서의 밸런스도 중요하다 보니까 네.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얼마만큼 팀에 적응이 돼서 기존에 있던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낼 수 있는가가 이번 대회 가장 큰 핵심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영입이 되고 팀에 합류는 했지만 이 선수들이 얼마나 출장할 것이냐. 그렇죠. 실제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일단 24명이라는 것은 뭐 네. 골리 빠지고 뭐 플레이어들도 한두 명 빠진다는 얘기니까 네. 실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중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뭐 그런 출전 시간을 위한 경쟁도 루키들 사이에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안양할라 기존 멤버들이 워낙 짱짱하고 또 많은 아이스 타임을 소화했었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루키들한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주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물론 이제 지난 대회처럼 좀 어느 정도 레벨 차이가 뭐 하이원이나 대명 상대로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좀 더 루키들한테 시간이 주어지겠지만 이게 경기를 거듭하면 할수록 그 대명 하이원이 쫓아오는 그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한라 입장에서도 뭔가 좀 여유 있게 선수 운영을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있을 대회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같이 들게 되네요.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은 물론 이제 라인업을 보고 실제로 경기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무엇보다 선수가 부족해서 뽑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당장은 뭐 출장 시간이 좀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안양 시리즈에서만큼은 그래서 한번 활용을 해보고 활용하기 위해서 뽑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고 이제 그 중에서 기대에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좀 적게 나오고 이럴 수는 있지 않겠는가. 저는 좀 이번 안양 시리즈 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감독이라고 하면은 네. 안 쓸 것 같아요. 그 마르티네 감독의 스타일상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제 생각에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 어떤 이유에서? 안정적인 걸 택하지 않을까요? 체력적인 안배가 필요하다면야 네. 루키 선수들이 어느 정도 그런 아이스 타임을 좀 메꿔주겠지만은 그래도 경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하이온이나 대명이나 많이 올라온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네. 그런 불안한 변수들을 스스로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기존 하던 대로 안정적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디펜스 라인을 꾸린다거나 음. 이럴 때는 더더욱 그렇죠. 일단 뭐 네.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군요.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안양한라 선수들 신인 선수를 들어왔을 때는 일단 바로 출장을 했던 기억들이 많아서 출장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안 보이고 그렇죠. 누구는 이제 살아남고 출장은 하지만 실제 아이스 타임은 뭐 1, 2분 안팎이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고. 네. 뭐 저는 특히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루키들이 드는데요. 한라에서 뭔가 기회를 부여받기에는 좀 워낙 선배들이 로스터가 쟁쟁하기 그렇죠.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근데 또 지금은 또 대회가 국내 대회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국내 선수들한테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다른 시즌 때 루키들보다는 그래도 더 아이스타임은 보장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일단 네. 뭐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안양한라의 새로 영입된 선수들. 이 선수들이 네. 과연 얼마만큼 팀에 녹아들어서 좋은 변수로 나타날지 아니면 안 좋은 변수로 나타날지가 첫 번째겠고요. 네. 그다음에 하이원 입장에서는 2주 넘게 이제 휴식 기간, 재정비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경기는 4경기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이원은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하지만 이 2주 넘게 되는 공백 기간이 과연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요 팀에게는 또 요런 변수가 있겠네요. 또 그래서- 오랜만에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경기를 치르면은 더 좋은 모습이 계속 나타나겠지만은 이렇게 흐름이 한 번 끊기고 나서 다시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뭐 하이원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쉽지 않은 일정이긴 한데, 네. 예, 특히 이제 루키 선수들로 주축이 돼 있는 하이원한테는 더 크겠죠. 네. 하이원이 이번 대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지 또 궁금해집니다. 뭐 지난번 대회처럼 계속 성장한 모습을 이번에도 첫 경기부터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예. 초기화돼서 다시 시작할 것인지. 네. 예. 일단 하이원 쪽에서는 그 부분을 또 주목해야 될 것 같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꼽자면은 골리 2명의 골리 중에 어떤 골리가 한라전에 나설 것인지, 서종현이냐 이한백이냐. 예, 한 번씩 경험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라면은 지난번 한라전 때 잘했던 서종현 골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쵸. 서준현 골리가 기록으로 봤을 때는 서준현 골리가 나오는 게 맞고, 근데 또 마지막 대명전에서는 또 구실점을 했던 부분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찌되었든 뭐 나이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 두 선수 모두 실업 무대에서는 데뷔 시즌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멘탈을 부여잡고 나오는가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저는 그 안양알라의 골리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 대회 언제 나올 것인가. 네, 박힘찬 PD님이 보고 싶어하는 김영찬, 심연섭 골리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근데 저는 만약에 그 선수들이 나올 거면 이 경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이원전.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 대명 킬러 웨일즈전에는 황현호 골리의 선발 출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백투백 경기인 안양알라로서는 첫 번째 경기에 좀 백업 골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면 기회인데, 만약에 이 경기에서마저 심연섭, 김영찬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대회 출장 기회 잡기 또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네. 뭐 골텐딩 포함해서 선수들이라면은 연속으로 경기 백투백 경기에 대해 있어서 부담이야 있겠지만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백투백 경기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예, 하이원 게임에서도 황현우 골리가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거기서 어느 정도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2주 만의 게임이니까 감을 찾고 예, 경기에 임하고 그다음에 대명전에서도 똑같이 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쉬운 상대니까 뭐 김영찬 내지 심연섭 내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한라 그 입장에서. 지난 10월 대회 안양할라의 운영을 돌이켜 보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4경기에 베스트를 다했죠. 네. 황현호 선수가 다 책임졌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이번 대회도 이어진다면 뭐 황현호 선수가 전 경기 출장을 네. 또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시즌 뭐 일주일에 네. 3경기씩 해서 시즌 막 5, 60경기씩 돌아가는 게임 시즌이 아니잖아요. 네. 잠깐 4경기 팀당 4경기씩이기 때문에 매 경기 예, 베스트 멤버를 투입해서 전력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날에는 안양할라가 대명 킬러 웨일즈를 역시 안양빙상장 홈에서 11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상대하게 됩니다. 이 두 팀은 지난 10월 대회에서 안양에서는 3대0, 목동에서는 6대1로 역시 안양할라가 2번 다 정규승을 거둔 바가 있는데요. 다시 2주 만에 맞붙게 됐습니다. 이 두 팀의 대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둘 다 뭐 안양할라는 새로 들어온 선수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라인 변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네. 아마 루키들로만 라인을 구성하진 않겠죠? 그러려나요? 글쎄 뭐 기존 라인의 밸런스를 깨뜨리지 않으려면 루키들로만 짤 수도 있는 건데 그런가요? 그러면 거의 네. 못 나올 텐데.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대명은 계속해서 아마 라인 변동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지난 대회에서도 뭐 초반에는 있었죠. 그 이후부터 중반 이후부터는 목동 이후부터는 계속 뭐 고정된 멤버들이 나오긴 했지만, 예. 그래서 그런 그 팀 내 라인 간의 균형이 얼마만큼 유지가 잘 되어 있느냐, 잘 잡혀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괜히 변화를 줘서 무리한 변수가 창출이 되느냐, 아니면은 안정감 있게 기존의 호흡이 맞춰졌던 라인 그대로 밀고 나가느냐,
예, 요런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대명이 좀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라인 변화에 대해서는 예. 지난 안양알라전 두 경기에 한 골밖에 못 넣었잖아요. 네, 이 득점력 저하를 타개하기 위해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득점보다도 일단 네. 지난 게임 마지막 게임 보면 수비가 문제긴 한데 네. 그리고 한라도 일단은 뭐 그대로 가더라도 루키들이 들어옴으로써 라인이 변동이 생길 거냐 말 거냐 이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골텐딩 뭐 양쪽 다 안정감 있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황현우 골리, 박계훈 골리가 예상이 되는데 이 골리들이 얼마큼 또 활약을 해줄 것인가. 그래서 이 두 선수가 활약하는 만큼 지난번 안양 게임 때처럼 득점이 많이 안 나오는 게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또 뭐 잘하면 또 셧아웃 게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양 팀 둘 중에 하나가. 예, 그래서 그런 골텐딩 싸움도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문제는 대명의 공격이 얼마만큼 펼쳐주느냐에 따라서 황현우 골리가 고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겠네요. 대명이 이걸 뚫어낼 수 있느냐인데 예, 한라의 슈팅 수비를 수가 계속 너무 더블 이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갭을 줄일 수 있는가가 관건이기도 하고요.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경기 결과가 가장 사실 좀 기대가 됩니다. 이게 물론 이번 대회도 안양한라가 가장 강해 보인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대명 안양한라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번 대회에서 안양한라가 그나마 그래도 연승이 좀 끊길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게임이 이 경기가 아닌가. 대명으로서는 그래도 한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이 경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양한라로서는 일단 백투백 게임이라는 불리한 위치가 있고 그래서 체력적인 우위에 있는 대명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날 안양한라가 하이원과의 경기에서 지난 10월에 있었던 고양 경기처럼 좀 3피러드까지 긴장감이 유지되면서 다소 생각보다 쉽게 이기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대명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한양한라에 새로 들어온 선수들 얼마나 녹아들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사실 그렇게 이번 대회부터 당장 그렇게 큰 기대감은 들지는 않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 신인 선수들에게도 실험 무대 데뷔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뭐 밸런스가 좀 깨질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저는 대명에게는 이 목동에서의 두 번째 경기보다 안양에서 이 경기가 좀 더 승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안양한라가 뭐 이러한 일말의 우려마저 씻어내고 뭐 편안하게 또 경기를 끌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 피리어드 끝날 때까지 안양한라가 한 2골 차 이상의 리드를 잡지 못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대명으로서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라는 좀 이 피리어드 안에 스코어를 벌어 놓는다면 뭐 편안하게 갈 수 있고 대명으로서는 좀 오랜 시간 끝까지 좀 팽팽한 스코어를 유지해야 승산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경기의 결과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좀 재밌는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쉽게 싱겁게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골자는 그거예요. 제발 좀 재밌는 게임 좀 해달라. 그렇죠. 6대1 이렇게 끝나지 말고 싱겁게 끝나지 말고 네. 좀 긴장감 있게 끝까지. 좀 긴장감 있게 네. 갈 수 있는 기회의 가능성이 있는 경기가 이 경기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중계 때도 항상 보면 네. 그랬거든요. 네. 2피 이후에 승부가 결정났다 싶으면 시청자 수가 반 이상 줄어요. 끝까지 재밌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안양에서의 두 팀의 맞대결 상당히 기대가 큰데 두 팀이 아무튼 기대대로 좋은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경기 일단 잡힌 일정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이번 대회 뭐 전체적인 판도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10월 대회랑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 큰 차이가 없죠?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러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김태호 아나운서는 네. 뭐 대명이 뭐 이번 첫 게임이 안양한라를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안양한라 연승을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여지가 있는 경기라는 있다라고 거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안양한라에게 연승 행진을 막아낼 수 있는 건 오히려 하이원이라고 기대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번 개막전? 개막전 힘들고 마지막 게임 때쯤에서 그러면 고향에서의 안양한라전이요?
아니면 예 그쵸 고향에서 아, 맞대결이 저는 마지막이네요. 그 경기는 백투백 경기라 더 어려울 것 같고 음, 저는 하이원으로서는 이 대명과의 마지막 경기 목동에서 하이원의 네, 첫 그때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이 예 그쵸 목동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저는 예, 만약에 한라의 연승을 끊는다면 하이원이 더 멋진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그림 자체는 그렇긴 뭐 물론 한데, 그렇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그 고향에서의 안양한라 하이원 맞대결 4대2 경기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게 한 번 더 연출이 되면은 그때 가서는 오히려 하이원이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번 개막전에서 하이원이 한라를 잡는다면 아이고 그래. 이거는 뭐 이번 대회 흥미를 확 끌어올리는 아이고. 대이변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지만 예, 굉장히 좀 네. 예, 거리감이 있는 상상들이었고요. 네. 네, 일단은 안양한라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네. 예, 이 안양한라의 독주를 얼마만큼 예, 태클을 걸 수 있는가 이 두 팀의 어깨가 많이 무거워질 것 같네요. 뭐 전체적인 순위는 큰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10월 일반부 대회 때는 뭐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뭐 저도 안양한라의 우승을 예상하면서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저는 안양한라가 전승 우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죠? 포커스를 뒀다고 네. 이미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엊그제 키아라운지에서 네. 김영준 선수가 그랬죠. 예, 올해 목표. 전승 우승이라고. 네, 전승 네. 2020년 전승. 네. 그게 가장 한라 팬분들 입장에서는 네. 예. 그래서 관전 포인트입니다. 뭐 일단 기본적인 전력이 가장 세다고 여겨지는 안양한라가 이번 대회에도 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대명 킬러웨일즈와 하이원이 10월 대회 때보다 얼마나 더 안양한라를 좀 괴롭힐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면서 보고 있고요. 네, 한 뭐 번씩 물고 물렸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안양한라의 첫 패배가 과연 일어날 것인가. 네. 만약에 이번 안양 두 경기를 안양한라가 또 다 잡는다면 뭐 거의 또 우승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두 경기 결과를 주목을 해 보겠고요. 뭐 아까 하이원의 첫 승도 참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저는 하이원이 이번 대회 부디 좀 첫 승을 거두면서 좀 파란을 일으키는 좀 그런 그림을 연출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11월 30일 월요일 대명 킬러웨일즈와의 목동 경기 저는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명 킬러웨일즈의 백투백 게임. 하이원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이번 대회 3경기 정도 경험을 축적하고 가장 전력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면 타이밍이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대회 또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회 역시 6경기 전 경기를 온도스포츠에서 생중계합니다. 네. 일요일, 월요일 오후 2시 2시. 경기 변함없이 저희 온도스포츠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서 중계를 하니까요. 뭐 물론 직관도 가능합니다. 예. 이번 주 안양 경기는 이미 마감이 됐더라고요. 200명 네, 선착순 200명. 모집을 이게 이제 했죠. 관중석의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안양 관중석이 다른 경기장에 비해서 많이 적잖아요. 네. 그래서 200명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고 이미 공지가 나간 이후로 얼마 안 돼서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팬분들도 함께 또 간만에 안양에서 아이스하키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시즌이 왔습니다. 그러게요. 지난 대회 안양에서는 무관중이었죠. 무관중이라서 좀 네. 아쉬운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일단 200분 선착순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고 뭐 다가올 고양과 목동 경기에서도 많이 또 직관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온도스포츠 생중계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족구와의 간격을 줄일 수 있게끔 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 네. 또 나눠드린다고 하죠? 네, 지난번에 많이 못 나눠드렸는데 네. 예, 갖고 있는 거 뭐 새 경기장 모두 나눠드릴 수 있게끔 좀 3등분 잘 해가지고요. 예, 많지는 않지만 수량이 예,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끝나고 예, 중계석 쪽에 오셔서 저 대충 아시잖아요. 누군지 그래서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네. 예,
남아 있는 수량만큼 하나씩 한 분씩 얼굴 맞대고 인사드리면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더 스포츠가 제작한 8주년 기념. 8주년 네. 기념 마스크를 찾아오시면 나눠드릴 테니까 또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하인드 248회 이제 이야기를 다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248회는 여기까지가 되겠고 다음 249회 때는 그래도 경기 리뷰를 또 할 수 있게 됐네요. 안양 두 경기 결과를 갖고 또 돌아올 것 같습니다. 해외 소식도 이현수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김찬 PD, 이현석 기자 고생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248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